주간장 선승입니다. 오늘은 2022년 현대미술 강좌 백남준 프랙탈 거북선 특집편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조상희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마 이 특별 강좌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텐데요. 같이 보시고 계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제신문에서 미술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조상인입니다. 15년째 문화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많은 작품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애정 가지고 본 작가가 한국을 대표하는 백남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전시립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인 프랙탈 거북선회까지 인연이 닿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이제 백남준의 저희 프랙탈 거북선을 이전 복원했고 열린 수장고에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아트가 이렇게 좋은 공간이었을 때 살아 숨쉰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는데요. 아마 근데 이제 프랙탈 거북선이 대전 엑스포 때 이제 전시되었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히스토리를 아주 가장 잘 연구해 주신 분이 조상인 차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우리나라 미술사뿐만 아니라 백남준의 어떤 세계 미술사 속에서 프랙탈 거북선의 히스토리를 미시사처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더없이 귀한 시간이고 기회이고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목이 먼저 궁금한데 조상인 차장님께서 오늘의 제목을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프랙탈 거북선의 탄생 비화부터 우여곡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어나게 된 배경도 좀 범상치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 그 과정도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탄생 비화부터 우여곡절까지로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탄생부터 뭐 우여곡절 정말 궁금합니다. 미술품이 겪었을 우여곡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프랙탈 거북선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떤 작품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 백남준 작가의 전성기라고 하면 199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성기의 핵심 시기인 1993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여러 가지의 텔레비전이 1920년대 초기 텔레비전부터 그 90년대 당시의 신형까지 약 300대 이상의 TV 수상기랑 그리고 축음기, 전화기, 토스트기 같은 다양한 기계들이 다 동원된 정말 독특한 작품이고요. 여기에는 기계 문명만이 아니라 박제된 거북 같은 새로운 문물과 자연이 함께 동원된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백남준 프리텔 거북선이 어떤 게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시립미술관 대표하는 작품이고 저희가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300개 이상, 309대 그리고 많은 부품들이 있는 이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런 우여곡절, 탄생의 비화부터 우여곡절까지 어떤 방법으로 취재를 하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대전시립미술관에 취재차 갈 때마다 이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느 해였던가 이 거북선이 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전시된 적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그러면 조금 추적을 해봐야겠다. 백남준이라는 작가가 유명한데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임이 분명한 작품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 그런 호기심이 발동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신문 기사와 연구 문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사실 부족한 점이 좀 많았습니다. 좀 연구 기록 같은 게 좀 적었는데요. 이럴 때 기자들이 동원하는 방법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작품과 관련된 사람이 누가 있나를 좀 알아봤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이 백남준의 기술 조력자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정성 엔지니어를 찾아갔습니다. 을지로 세운상가에 계시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백남준 선생이 한국에 돌아온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부터 90년대까지 거의 뭐 전속 갤러리스트처럼 활동해 주셨던 박영덕 화랑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갤러리 현대 소속이어서 이렇게 백남준 작가님을 작업 제작 과정에 있어서 많이 서포트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을 또 찾아갔죠. 그리고 또 한 분 정준모 선생님이라고 미술평론가이시고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신 분이신데 이분도 또 백남준 선생님과 인연이 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남준 선생님이 한국을 방문하실 때 한국에 집이 없으시기 때문에 평창동에 있는 산자락에 있어서 조금 자연과 가까운 호텔에 자주 묵으셨대요. 그 당시에 백남준 선생이 묵으실 때 또 이 정준모 선생님은 그 우리나라 제1호의 살인미술관인 첫 번째 살인미술관인 토탈미술관에 근무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자주 교류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중에까지 이제 인연이 이어져서 1995년에 광주 비엔날레 창설까지 같이 협력 프로젝트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 정준모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백남준 선생님의 여러 가지 작업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정성 엔지니어 그리고 박영덕 갤러리스트 그리고 정준모 평론가 이 세 분 원로급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세 분의 구술을 토대로 이제 1993년 당시 어떤 배경으로 이 작품이 제작됐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대전 시립미술관장으로 2019년에 부임을 해서 프레탈 거북선을 보고 당연히 기록이 많이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시의 기록도 찾기가 어려웠고 히스토리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상인 사장님이 2020년에 써주신 지금 이제 이런 취재를 바탕으로 써주신 기록이 프레탈 거북선의 가장 이제 좋은 첫 번째 기록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뜻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비로소 그 1993년에 만들어졌던 프레탈 거북선의 히스토리가 기록이 되었고 또 오늘 이렇게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구술로도 소개를 해드리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면 그 1993년 대전 엑스포 때 만들어졌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시 대전 엑스포가 1993년에 이루어졌을 때 어떤 시기적인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특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대전 엑스포는 정말 상징성이 큰 행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국제박람회 공인을 받아서 개최한 첫 번째 대규모 국제 행사였기 때문에 상징성이 대단했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각별한 이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금 의지를 갖고 유치한 행사였습니다.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그러니까 꼬박 3개월간 대전에서 열렸고요. 한국과 또 한국 외 국외에서 오신 분들까지 1,4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행사였고요. 저 또한 어린 시절에 다녀왔을 정도로 화제가 된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 미술사를 연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자님이시라 어떤 정확한 사실, 그다음에 팩트가 아주 그 말씀과 글에 녹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전 엑스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1980년대 문화적인 성과를 이제 90년대로 이제 이어가는 아주 굉장히 큰 행사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은 아마 1989년부터 90년에 이제 글로벌리즘의 시작과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1993년에 대전 엑스포가 아마 큰 주제를 내세웠을 것 같은데요. 당시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백남준 선생과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남준 선생이 한국에 오실 때 평창동에 자주 가셨고요. 평창동에서 자주 만나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문학평론가이자 이제 학자이신 이어령 선생이셨습니다.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모았고요. 그리하여 예술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 공간의 이름을 재생조형관으로 하자고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조성한 그 전시장 이름 자체가 재생조형관이었고요. 이어령 그러니까 장관은 처음부터 백남준을 염두에 두고 그 예술가가 이 재생조형관을 맡아주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다면 백남준에게 이런 주제를 떠올리게 했을까? 그럼 백남준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계속 보여온 작품 세계를 또 떠올리게 되는데요. 백남준은 낡은 텔레비전, 피아노 같은 것을 예술의 힘으로 다시 살리게 하는 힘이 있는 작가였고요. 그 때문에 이어령 전 장관은 백남준에게서 리사이클 아트를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당시 신문 기록으로 인터뷰로도 남아 있었는데요. 이게 대전 엑스포의 전시 주제로 확장돼서 백남준은 이제 참여 작가로 초청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리사이클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생생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뭐 리사이클이라는 게 아주 일상 용어가 되었지만 30년 전에 리사이클링, 뭐 재활용, 재생이라는 것을 큰 주제로 갖고 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앞서가는 탑견이었다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는 재생했을 땐 또 르네상스가 떠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르네상스 하면은 유럽의 이야기 같지만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면 꼭 나의 이야기로 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언어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 아트라는 건 참 쉽고도 재밌고도 그다음에 중요한 컨셉을 백남준의 어떤 미디어 아트가 했던 것들을 응축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시 재생조형관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생조형관은 누가 설계했을까요? 건물의 설계도 예술가가 맡았습니다. 지금의 엑스포 과학공원 자리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재생조형관 건물이 있었는데요. 설계를 맡은 분은 설치미술가 최재은 선생이십니다. 최재은 작가님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대전 엑스포 93년의 행사를 이미 2년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8월에 설계자로 낙점이 됐는데요. 꽤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거의 1200평 정도의 대지에 건물을 짓는데 이 최재은 작가가 설계 안으로 내놓은 거는 지름이 30m 그리고 높이는 15m 정도 되는 원뿔형의 공간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재생조형관이라는 그 리사이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버려진 빈병 5만 개를 사용했습니다. 병으로 어떻게 집을 짓느냐? 빈병을 거꾸로 세워서 꽂으면 이제 외곽에 일단 한 단이 쌓이고 그 위에 또 차곡차곡차곡 올려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뿔형으로 이렇게 거의 뭐 유리병 궁전을 짓듯이 이렇게 원뿔형의 건물을 세웠습니다. 유리병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일단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반짝인다는 점, 그리고 투명함이 밖에서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들여다보고 싶게끔 만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그 원뿔형의 성처럼 구성된 그 건물 외곽에 깊이 한 70cm 정도의 물길,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해자라고 하는데요. 그 성벽 외곽을 물길을 파서 그 방어의 수단으로 삼았는데 그런 해자 방식으로 그 건물 주변에 이렇게 물길을 만들므로 인해서 물길도 반짝이고 건물도 반짝이고 그래서 건물 안팎이 조화를 이루면서 또 동시에 그 물이 뿜어져요. 물이 뿜어지면은 유리 건물이 더위에 이제 좀 달아올랐을 때 시원하게 식히는 역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주
놀라운 설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설계를 했구나.' 하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건물부터 "대생조형이다."라고 이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의 프레탈 거북선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웠겠죠? 그 네. 사실 대전 엑스포 자체가 엄청난 인파를 끌어모은 행사였는데 이제 당시 언론 기록을 제가 한번 이제 찾아봤었습니다. 어 그리고 백남준도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작품 크기가 엄청났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조형관은 내부에 총 5개의 전시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을 위한 이 공간은 층고가 8m, 그러니까 보통은 한 층의 높이가 3m 이상이지 3m 안팎이라고 한다면 이건 거의 뭐 2, 3층 높이 정도 되는 큰 공간에 가장 큰 규모의 전시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백남준 선생은 우리나라가 내놓은 세계적 발명품의 하나인 거북선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리고 날개를 달아서 우리의 미래적 진취적 모습을 담았다. 그리고 거북이라는 동물은 환경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생물이라서 자원의 재활용, 환경보호 같은 이 대전 엑스포의 주제와도 잘 맞는다. 이렇게 언론에 밝히셨는데요. 신기했죠. 사람들이 아주 놀랐을 겁니다. 낡은 고물로, 사실 고물이죠. 고물로 시대 정신을 관통한 최신형의 작품을 만든다라는 게 좀 신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텔레비전 수상기만 300대 이상, 340대 가량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거 만들어지기 과정도 조금 독특했는데요. 어, 1920년대에 제작된 이 앤틱 텔레비전은 사실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주는 영상을 보여줬어야 됐기 때문에 이 골동 TV 케이스 안에 신형 TV 모니터를 넣어서 관객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옛날 오래된 텔레비전이네 싶어도 안에서는 실제로 선명한 컬러 영상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걸 선보였기 때문에 당시 관람객 반응은 신기하다라는 입장이 참 많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리사이클을 보여준 거였고요. 그리고 이 거북선 작품 하단부에 이제 여러분들도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재밌는 걸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거북선 하단부에는 호롱불부터 토스터기 그리고 옛날식 라디오인데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전자식 카메라 등 이런 옛날에는 한때는 최신 문물이었지만 지금은 골동품이 된 것들. 호롱불도 사실 예전에는 신기한 기름으로 불을 붙이는 게 신기한 도구였는데 지금은 예스러운 게 됐지만 그렇게 그 당시에 최첨단 신문물들이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것도 좀 독특했고요. 그리고 거북선의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게 했고 또 거북선이 실제로는 이제 불을 뿜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불 대신 바람을 뿜어서 나오게끔 이렇게 독특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북선을 백남준식의 그 상상력으로 다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 쓰이는 재료들도 신기한 재료들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일반 관객들은 흔히 생각하던 예술품이 그림, 조각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에서 완전히 사고를 깨서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것이 바로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런 어떤 감탄 같은 것인 것 같아서 현대 미술을 말하는 것이 '이거 이상 더 좋은 말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너무나 좋은 키워드? 그러니까 백남준의 어떻게 보면 예술을 가장 잘 '어떻게 이런 걸 다 예술로 하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기한 이 프랙탈 거북선이 그 엑스포 때는 프랙탈 거북선만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작품들과 이제 같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당시에 다른 작품들도 같이 전시가 되고 있었을까요? 네, 어, 역시 관장님은 전시를 크게 보시다 보니까 작품 하나만 있었을 리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간파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시장에는 거북선뿐만이 아니라 백남준 특유의 그 로봇형 작품 있었거든요. 정약용, 허준, 해초, 그리고 퀴리 부인 같은 역사적 인물을 TV 모니터로 제작한 그 일명 TV 로봇이 4대가 전시가 됐습니다. 거북선을 둘러싼 이 주변에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 로봇 또한 조금 느리고 어색한 움직임이지만 조금씩 움직이게 제작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북선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한산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TV를 쌓아서 선 모양으로, 그래서 한산도처럼 이렇게 설치도 하셨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북선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은유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던 건데요. 아주 독특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작품 양쪽에 수족관을 놨습니다. 이 수족관도 작품의 일환이었고요. 거북선 왼쪽에는 살아있는 거북을 넣고 오른쪽에 조성한 이 수족관에는 물고기를 넣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왔대요. 살아있는 물고기, 살아있는 거북을 왜 학대하느냐. 그래서 또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또 잠시 철수시키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백남준의 상상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역사적인 인물, 우리가 꼭 현대미술에서는 다룰 것 같지 않은 정약용이라든가 허준, 해초, 그리고 마지막 피리부인이 들어간 것이 정말 저로서는 너무나 상상력이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아마 물고기나 거북이를 넣는 데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취재하시는 동안 에피소드를 또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취재 과정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작품을 작품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당시 시대상이었습니다. 백남준 선생의 재료로 택한 것들은 오랜 시간 미국에서부터 수집해왔던 앤틱 TV였습니다. 1920년대 TV를 백남준이 뉴욕 작업실에 확보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국으로 옮겨와서 본격 제작을 했어야 하는데 세관에서 이걸 밀수품으로 분류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량의 수백 대나 되는 TV 수상기를 왜 가지고 가느냐? 작품 제작합니다. 무슨 미술품을 고물 텔레비전으로 만듭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통관을 안 시켜줬대요. 실제로 작품이 세관에 계류가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걸 작품을 말 그대로 작품이 작품임을 입증을 해야 되고 백남준이 내가 백남준임을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경성 전 관장님, 오광수 전 관장님이 보증서를 쓰셨대요. 이것은 작품이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이건 작품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긴 글을 써서 또 이제 관장님들이 그냥 들고 가는 것도 힘이 안 생기겠다 싶어서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께서 오명 당시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께서 이걸 직접 들고 관세청장을 찾아가서 그제서야 통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인데요. 사실 지금도 세관을 통과할 때 그 설치 작품이나 아니면 미디어 아트 그리고 그 다량 인쇄된 판화 같은 경우는 작품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되면서 통관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에피소드에 아마 초기 작가가 백남준 선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생명이 있는 거북 물고기를 수족관에 배치한 것도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백남준 선생이 임기응변이 탁월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거북이를 문제 삼는 분들은 이랬대요. 거북이를 왜 수족관에만 넣어두느냐? 무태 올라와서 숨도 쉬어야 되는데 왜 쉼터가 없느냐? 이런 항의를 받으니까 백남준 선생이 당장 밖에 나와서 돌덩이랑 나무 토막을 네. 가져오게 해서 안에 넣어서 이제 거북이에게 쉼터를 주면서 우리는 거북이에게 충분한 환경을 조성해서 전시 중입니다.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그래서 일단 거북이의 쉼터를 마련해 준 것도 너무 기발하고, 또 환경단체나 동물의 또 권리를 말하는 것도 재밌고, 그다음에 아까 더 길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TV가 어떻게 예술품이냐를 증명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시대를 앞서가기도 하고, 또 아직도 사실 많은 설치 작가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을수록 무슨 모험담이나 무용담처럼 이 백남준 프랙탈 거북선이 더 드라마틱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취재를 해 주신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재밌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전 엑스포의 프리탈 거북선 기록이 뭐 '많이 남아 있을까?' 이런 추측도 해 보는데, 제가 찾아볼 때는 거의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대전 엑스포 프리탈 거북선의 기록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어, 관장님 말씀처럼 이것 자체에 대한 기록은 사실 희박합니다. 다만 재생조형관이라는 그 건물을 조성했던 그 재생조형관 조성 그리고 그 운용에 관한 내용은 대전 엑스포에 대한 공식 기록물이 보고서 형식의 백서로 아주 두툼하게 수천 페이지에 걸쳐서 제작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 기록물로 지정돼서 엄연히 남아 있고요. 대신 이건 이제 큰 틀에서의 재생조형관이라는 전시관 조성과 운영에 관한 기록일 뿐이지 실제 콘텐츠에 해당하는 전시에 대한 기록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운 좋게도 박영덕 화랑이 소장한 것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실에 가서 미리 이제 저기 연구 신청을 하고 이제 볼 수 있었던 리플릿이 한 장이 있었는데요. 어, 앞면이 접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3면이 접어서 앞에 3쪽, 뒤에 3쪽. 6페이지짜리 리플릿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도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척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래도 여기에는 이제 그 프레칼 거북선의 전체적인 형태와 그리고 한산도 그리고 양쪽에 만들었던 수족관 그리고 4개로 제작했던 TV 로고까지 이 작품 구성 전체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거기서 봤던 글 백남준의 작품 제작 의도가 가장 잘 수록된 게 버추얼 앤 버추어스 버추얼과 버추어스 거북선 한글로 쓰셨는데요. 그런 짧은 글로 백남준 자신이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 의도를 소개했습니다. 이게 버추얼과 버추어스는 지금의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상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버추얼을 사용하는데 백남준은 거의 30년이나 앞서서 이런 가상현실을 언급했다는 점, 그 점이 참 놀라웠는데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버추얼 괄호 열고 거의 사실과 같은 사이비. 모든 사람이 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떠들고 있으나 버추어스 괄호 열고 도덕적으로 진실한. 자, 정리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떠들고 있으나 버추어스 리얼리티를 말하고 있는 자는 드물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북선에는 3가지 의미가 애매하게 내포돼 있다. 첫째는 세계 최초의 장갑선인 거북선이 세계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요. 둘째는 공룡시대부터 살아온 거북의 생태 특성이 인간 문화의 감속화, 장수화 이런 걸 노리는 재순환 정신의 상징적 존재라는 것이며 셋째로 탑이나 점술같이 우리 동이족이 거북을 통해 신탁적 표상을 추구했다는 점 이런 걸 꼬집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디오, 고물 TV의 재순환, 프랙탈, 홀로그램, 레이저 그리고 실물 수족관까지 망라해서 나는 하이아트를 구현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야, 정말 그 리플렛을 찾아내셨다는 게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고요. 저희가 '야, 기록이 어딨지?' 막 이렇게 했을 때 아마 그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취재와 글 연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남준이 말한 그 문당이 저는 너무나, 야, 말씀하신 대로 30년 전에 이런
VR 그 virtual reality, virtuous reality라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니 이래서 통되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카이스트 우은택 교수님께서도 이걸 보고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VR의 최고의 전문가인데 벌처스 리얼리티는 이런 말을 백남준이 30년 전에 하다니 하고 이렇게 막 메모를 하신 또 모습도 이제 이 연구를 보고 나서 막 메모를 하셨던 모습도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거북선이라는 게 또 거북이라는 게 이렇게 풍부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였구나를 다시 한번 사실 인문학적인 측면에서도 환기가 됐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백남준 하면 꼭 TV 모니터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아닐까라고도 이제 그 조상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록을 확인하신 소감, 그다음에 또 그 해석을 들으니까 좀 생각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프랙탈 거북선 대전 엑스포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여곡절이 시작될 텐데요. 대전 엑스포 자체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대전 엑스포에서 선보였던 백남준의 거북선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엑스포를 방문하신 분이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셨더라고요.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대전 엑스포를 방문하셨을 때 그 거북선 앞에서 한참을 집중했었고 그에 관련된 보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백남준의 대전 엑스포 거북선을 검색해 보면 이 미테랑 대통령과의 이제 사진물이나 기록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떠들썩하고 화려했지만 행사가 탁 끝나니까 마치 연극이 끝난 무대처럼 조금 허탈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관심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국가관들 또 다 철수가 됐고요. 이제 남은 게 재생조연관뿐이었습니다. 재생조연관은 그냥 철수를 하자니 작품이지 않습니까? 제작자가 최재은 작가님이시고 그래서 일단은 남겨뒀대요. 그래서 빈병이 그 재생조연관 원뿔 공간을 만드는데 5만 개 정도의 빈병이 쓰였다고 하는데 수년간 남아있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던 백남준의 작품이 방치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전자제품이지 않습니까? 물에 노출되면 안 되는데 이 병으로 만든 유리 건물이 일단 비가 오면 물이 새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리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그 내외부 온도차가 큽니다. 여름에는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겨울에는 또 꽁꽁 얼기까지 하니까 전자제품을 보관하는 데는 좀 안타깝지만 치명적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 주변에 이렇게 물기를 팠기 때문에 비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이 넘쳐서 안으로 스며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물은 계속 쌓이면서 하필이면 거북선이 있던 그 방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랙탈 거북선의 작품 하단부는 그 앤틱 TV랑 이 나무 케이스가 있는데 거의 습기 피해를 상당하게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안타까운데 누가 이걸 좀 책임감 있게 좀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 또 사연이 왜 그랬나 좀 찾아봤더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성한 대전 엑스포 행사장을 그냥 두기가 아까우니까 과학교육의 장으로 이제 삼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관리기관으로 이제 대전 엑스포 기념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에게 이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 했는데 수익성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고 그리고 1993년 행사 이후에 97년에 그 IMF 외환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 손들고 떠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강국의 상징이다시피 했던 이 재생조연관의 그 프랙탈 거북선은 하루아침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아,
야, 이게 참 행사가 이제 끝난 아까 무대 행사 공연이 끝난 무대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는 너무나 화려하게 봤지만 오히려 끝났을 때에 또 재생조연관이기 때문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또 거북선은 물 위에 있는 것인데 또 물 피해를 다시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기기가 방치가 돼 있고 이 명작이 사실은 애물단지가 돼 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웅이 태어날 때는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지만 우여곡절과 고난을 겪고 나서 더 마지막에 명작이 되는 어떤 그런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다음엔 이제 '이게 문제다.' 누군가는 느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을 텐데요. 그 부분의 우여곡절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것도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 엑스포 과학공원은 이제 IMF 외환 위기로 이제 민간이 손을 떼면서 1999년에 대전광역시청이 이 과학공원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이제 좀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난 셈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관리하게 됐으니까 이제 언론들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대전의 지역 언론에서 이 재생조연관을 찾아보게 됐는데 어, 박영덕 대표님이 기억하시기로는 젊은 기자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걸 이렇게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작품이 있는 걸로 보이고 이 작품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박영덕 대표님의 이름이 검색이 됐나 보더라고요. 찾아오셨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취재를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7년째 쓰레기처럼 방치된 백남준 작품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대전 지역 내에서 이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이제 좀 들끓었겠죠. 이제 거북선을 어떻게 할 거냐, 해체할 거냐, 아니면 둘 거냐. 근데 해체하자는 의견도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년이나 예민한 전자제품이 그 노상에서 노상은 아니었지만 물과 그 온도에 피해서 이게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폐기를 논의했는데 폐기 비용만 1억 원이 나왔대요. 1억. 그러니까 억대 폐기 비용이 나오니까 철거도 어렵겠다. 그럼 보존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다행히도 의견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북선이 지상으로 끌어올려졌고 대전시가 이 이정성 엔지니어께 이걸 이제 요청을 했대요. 한번 살펴봐 달라고. 당시 이제 이정성 엔지니어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당신께서 십수년간 백남준 작품을 많이 봤었고 고장난 작품들 많이 손봤는데 이렇게 수년간 물에 잠긴 작품은 보다 처음 봤다고. 그래서 결국 부품 교체하고 작품이 재가동되게 하는 데만 1억 8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 물론 폐기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들기는 했지만 덕분에 우리가 아주 소중한 문화 자산을 확보하게 된 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정말 극적 부활 같은 이런 순간인데요. 저희가 제가 이제 대전시립미술관으로 부임을 해서 그 말씀하신 여자 기자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대전일보를 창간하신 그분의 이제 큰 따님이시고, 어머, 네, 시카고 대학에서 미술가 원래는 학부는 사학을 공부했지만 시카고 대학에서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에서 그 미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백남준을 알아본 인연이 있었고, 당시는 문화부 네. 기자로 이제 훈련을 하고 계셔서 그것을 본인이 쓸 수가 있었다라고 하시고요. 지금은 대전일보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인생의 모멘텀 같은 그 기사, 본인이 쓴 기사로 이 세계적인 명작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어떤 프랙탈 거북선이 탄생을 해서 출항을 해서 뭐 난파가 돼서 여기에서 또 난파를 보도를 하고 다시 또 뭐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들끓고 이런 이제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고친 다음에는 프랙탈 거북선이 재생 조연관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로 옮겨졌는지 궁금합니다. 재생조형관은 사실 오래 살 수 있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곳을 모색해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는 이제 대전시가 소유권을 가지게 됐고 산하지방공사로 이제 거북선이 관리 이전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작품인데 작품이 가서 가장 빛날 곳은 미술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001년 당시 이제 대전시립미술관 관장께서 공간이 크게 넓지도 않고 협소하지만 그래도 우리 미술관 그러니까 대전시립미술관 2층 중앙홀이 그나마 좀 제일 넓은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 거북선을 소장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프랙탈 거북선이 대전시립미술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문제가 이 거북선의 날개를 폈을 때 최장 길이가 10m나 되거든요. 이 길이가 미술관 중앙홀 규모에는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양쪽에 이렇게 그 날개가 TV 4대를 가지고 10줄의 날개를 만들었는데요. 양쪽 각각 한 줄씩을 잘라내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도 너무 높아서 사실 뭐라 그럴까 머리가 천장에 거의 닿다시피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높이도 조금 줄이고 높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TV 수상기를 한 줄씩 빼야 됐기 때문에 원래는 349대이던 TV 수상기를 301대만 이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랄까 이렇게 꽉 끼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좀 타이트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커 보인다는 느낌은 압도적이고 커 보인다는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너무 시선을 잡는다. 그래서 다른 작품 감상에 조금 방해가 된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정말 이제 대전시립미술관 로비에 안착하게 된 그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대전시립미술관장으로 왔을 때 로비에서 프랙탈 거북선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어서 오게 됐구나를 더 이제 자세하게 알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옮겼을 때 대전시립미술관장님이 누구였을까 이제 해서 그 조상희 차장님의 글을 보니까 지금 이대 조형예술학부 교수이신 박일호 교수님이 당시 두 번째 이대 관장이셨고 그때 이거를 맡으셨구나. 이제 이걸 좀 네. 알게 됐습니다. 박일호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덕분에 사실은 못 가져오죠. 왜냐하면 시는 상부기관이고 미술관은 산하기관인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 작품의 보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미술관이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일호 지금 교수님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조교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역사는 이 한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다시 만나고 누군가 좋은 일을 해내면 또 그게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제 이어가고 이렇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제가 이제 미술관장이 돼서 와서 보니까 로비 꽉 타고 이게 막 이렇게 거북이 거북선이 좀 좁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선장에 닿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에 천창이 있어서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미디어 아트가 보이는 게 아니라 고물 TV가 너무 햇빛에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고물 프랙탈 거북선 같다라는 해서 원래 모습이 조금 이제 빛이 바랬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그 연구 논고에서 조상희 차장님이 써주신 대로 살아났으나 갈 곳은 잃었으나 완전하게 복원되지 못한 이제 이런 거북선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데요. 제가 와서 이렇게 미술관의 안내판을 봤더니 프랙탈 거북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름이 원래 프랙탈 거북선이냐 물어봤더니 아니다, 거북선이다. 근데 이제 왜 그럼 프랙탈을 붙였느냐 했더니 그 부분이 좀 모호했는데요. 그 이름에 대한 히스토리는 어떻게 조사하시게 되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제목은 그냥 거북선이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도 거북선이라고 불렀는데 다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6쪽짜리 그 작은 리플릿에 기록한 백남준의 글에서 프랙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 이 프랙탈이라는 게
생물과 컴퓨터의 중간이라는 의미로 백남준 선생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게 이 프랙탈 거북선, 그러니까 이 거북선은 거북이라는 생명체의 모양을 본땄지만 뭐라 그러지? 거북선이 되었고 또 이 안에 여러 기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프랙탈 거북선이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하여 당시 대전시립미술관으로 이전되면서 프랙탈 거북선이 됐는데 딱히 이유를 또 하나 더 부가하자면 1993년 이후에 백남준 선생이 거북과 관련된 거북 시리즈를 많이 제작을 하셨습니다. 지금 울산시립미술관 소장품으로도 거북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다른 거북들과의 확연한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작품은 백남준의 작품 중에도 탑10 안에 꼽히는 큰 작품이고 의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차별화 지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프랙탈 거북선이라고 이렇게 차별화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제 딱 명료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 생물과 기계 중간으로서의 프랙탈. 그리고 울산시립미술관의 거북이를 아마 그게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무슨 전시 때 봤던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거북이가 크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거하고도 많은 거북이들과도 차별할 수 있는 아주 좀 명료해진 이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프레텔 거북선을 광화문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프레텔 거북선이 광화문에 온 적이 있나요? 네, 기억 잘하시는데요. 2009년, 저는 그때도 미술 담당하는 기자였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거북선을 봤었습니다. 이게 옮겨진 게 2000년대 초반이고 대략 10년이 지나서 한 8, 9년이 지났죠. 2009년 말이었습니다. 2009년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프랙탈 거북선이 처음으로 대전 밖 외출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당시 광화문 광장을 조성을 하면서 빛, 미디어 아트 이런 것들을 이용한 주제 전시를 열었는데요. 서울 빛 축제였거든요. 그러면서 빛과 미디어 아트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가 당연히 백남준이죠. 그래서 대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큰 작품을 왜 하필 대여를 요청했느냐?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을 상징하는 이순신 동상, 이순신 동상을 생각하면 거북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였는데요. 옮기는 게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철거를 하려고 해도 1억이 들고 그리고 복원하는 데만 1억 8천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서울까지 옮겨온다. 그럼 이거는 거의 한옥을 해체해서 다시 짓는 것처럼요. 이 TV 수상기를 다 해체했다가 다시 따라 지어야 되는 거라서 보험가만 해도 10억 5천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전용 유리 전시관을 조성하는 데만 3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대형 그 이순신 동상 앞에 투명한 유리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유리 하우스 같은 걸 만들었는데 유리로 집을 지어야 밖에서 이제 관람객들이나 시민들이 편하게 작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9년 12월 초부터 유리로 집을 짓고 TV 하나하나를 옮기는 이전 작업 과정을 조금 보기도 했었거든요. 12월 19일 개막식 때 이 프랙탈 거북선이 짜잔 불을 밝혔고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단연 이제 많이 주목을 끌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다 좋은데 예쁘고 밤에 불빛도 반짝이고 너무 좋은데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유리로 된 집이 기온을 지켜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계속 난방기구를 돌렸는데 난방기구를 돌다 보니까 안쪽은 따뜻하고 바깥쪽은 외부 온도가 너무 낮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습기 때문에 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면은 또 그 습기가 또 얼어버려서 성에가 끼고 그런 물과 결빙이 사실은 기계 작품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당시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저도 물론 그 기사를 쓰기는 했는데요. 거북선, 그러니까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이 서울까지 왔는데 서울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을 정도로 난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이제 환기를 시키고 난방기를 돌리고 그 50%의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했는데 겨우겨우 이제 한 달간 전시를 했죠. 그래서 2010년 1월 24일까지 광화문 전시를 끝내고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거북선 자체에는 고생스러운 여행이었지만 이걸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은 그냥 공간보다는 유리로 된 공간에서 더 효과적으로 그 면모를 드러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했고요. 그리고 너무 꽉 좁은 공간보다는 조금 널찍한 공간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는 네.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사실 광화라는 게 빛이 되는 이런 이름이고 거기에 이제 백남준의 작품이 같다는 게 어떤 너무나 놀랍다. 그리고 사실 우리 기억 속에는 광화문 광장은 이순신 동상으로 이제 기억이 되고 그다음에 이순신 동상 앞 제가 요즘에 다시 가서 봤어요. 이 거북선이 조그만 거북선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원래 거북선이라는 것이 훨씬 더 컸을 텐데 이런 느낌이 너무 작다 했는데 인제 이 프리텔 거북선이 백남준이 만들었기 때문에 또 거기 갈 수가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다시 또 생생하게 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역시 현대미술, 특히 미디어 아트는 어떤 미술관 그다음에 뭐 미술사학자, 미학자뿐만 아니라 그 생생한 기록을 같이 하는 언론과 그냥 일심동체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는다. 이런 점에서 그다음에 또 시대적인 평가, 그다음에 그것을 또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취재 이래서 너무나 이게 생생한 미술사구나. 이제서 이런 생각이 지금 약간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프랙탈 거북선이 대전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을 텐데 이게 제가 관장으로 부임하기 전이라 어떻게 보면은 조상희 사장이 훨씬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이 전용관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진전이 됐을까요? 사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대전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는데 이게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보면서 대전시와 대전시 의회에서 조금 생각이 많이 열리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을 위한 전용 전시관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대전시립미술관의 2층 전시장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는 그렇다면 이 리모델링 공사 어차피 하는 김에 프랙탈 거북선을 위한 전용 전시관을 만들자 하여 8억 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8억 원이면은 충분히 이제 지을 텐데 2010년 6월에 그러니까 그 이듬해였죠.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이 대부분 물갈이가 되고 맙니다. 사실 이게 문화기관이 이제 저기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또 힘겨움이 있는데요. 그 바람에 시의회가 다 교체되면서 이제 예산안 사전심의에서 이 프랙탈 거북선 전용 전시관 조성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맙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있게는 됐으나 오갈 데 없게 됐죠. 그래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라는 게 먼지 날리고 공사로 인한 그 소음과 진동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이 묵묵히 참고 견뎌야 했죠. 근데 여론이 조금 힘을 보태줬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그 대전일보의 기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이 갖는 문화 브랜드적 가치 그리고 작품의 특수성 그리고 향후 갖게 될 관람 효과의 극대화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전시립미술관이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사이에 이 야외 잔디공원으로 위치를 옮기자 이런 잠정안까지 채택을 됐고요. 그래서 2012년 4월에 특수 전시장 착공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만들겠다고는 했는데 어디에 만드느냐가 또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 충남도청 자리 활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옛 충남 경찰 청사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백남준이니까 우리가 아예 신축을 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 5년 동안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다가 2017년 말에 이르러서야 이제 거북선이 마침내 정박항을 찾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립미술관이 야외 광장에 개방형 수장고를 만드는데 이중 프랙탈 거북선을 위한 전용 전시관을 만들자 하고 예산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때쯤에서 아마 관장님이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했는데 로비에는 거북선이 있고 그 한산도가 약간 왜곡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 날개처럼 생긴 도가 다 펴지지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은 다 정리가 안 돼 있지만 그 어디로 옮겨야 된다라는 연구 보고서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열린 수장고로 옮긴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공모를 해서 설계까지 이제 1차 설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와서 어려운 점을 좀 알았던 거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지상으로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1번으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하로 가면서 보존을 해내는 이런 것이 필요했다라는 이제 점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미술관이 다 같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설계를 현실화, 이제 프랙탈 거북선이 가게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히스토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조상희 기자님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 프랙탈 거북선의 우여곡절을 포함한 모든 히스토리를 좀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2020년에 부탁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해는 설계를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 논문집을 일단 가기 전에 내는 거. 그 다음에 3년 차는 그것을 가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들과 동시에 이제 수장고 예산 확보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 수장고를 짓는다는 것, 그 다음에 프랙탈 거북선을 이전 복원하는 예산을 이제 관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시의회, 그다음에 시 설득을 해서 그 예산을 무사하게 확보했던 게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작년 이제 무사히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해서 2022년 봄에 이 수장고를 완공을 하고 이전을 이제 하나씩 다 해서 지금은 이제 제 배경으로 놓고 있는 것처럼 드디어 이제 수장고의 보존 복원, 원형을 다 복원해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기 전에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백남준 필터 거북선이 꺼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꺼져 아니 이거 되게 유명한 작품이 꺼져 있다니. 그래서 이게 제 호기심이 크게 발동을 처음에 하기 시작한 건데 보니까 이제 제가 오기 직전에 광해수 비엔날레 바이오 때 너무 많이 맞습니다. 이제 예. 과로를 한 거죠. 프랙탈 거북선에 과로로 다운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저희가 김한주 컨서버터가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복원을 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이제 이런 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마침 그것을 다시 재가동했던 날이 백남준 서거 13주기였던 날에 이제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트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이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면서 저는 전체 프랙탈 거북선 30년 역사 중에서 겨우 이제 다시 복원해서 수장고에 옮기는 그 임무를 4년간 이제 해낸 셈인데요. 이제 아마 긴 히스토리 끝에 제가 조상인 사장님께 좀 이제 마무리 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프랙탈 거북선의 보존과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크게 아울러서 말씀을 이제 청하면서 오늘의 이 현대미술 강좌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 관장님이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들으면서도 사실 울컥했었는데요. 올해는 백남준 탄생 90주년이 되는 정말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 올해에 정말 큰 일이
제가 꼽는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프랙탈 거북선이 마침내 거의 뭐 태어난 지 30년 만에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는 그 감격적인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이 전용 수장고, 그러니까 전용 전시관이 생기면서 잘렸던 날개를 다시 붙였다는 것, 그리고 조금 깎였던 키를 이제 원상 복구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을 되찾은 것만큼이나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이 꺼졌을 그 2018년 비슷한 시기에 백남준의 최대 크기의 작품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소장돼 있는 다다익선이 똑같이 꺼졌습니다. 이건 TV 수상기를 이용하는 이 작품 자체의 특성이라 비슷한 건데요. 기계가 8만 시간 이상 가동을 하면 이제 수명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남준의 다다익선도 꺼져 있었던 것이 올해 마침내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남준 선생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셨잖아요. 1993년에. 그때 그 수상하게 됐던 계기가 된 그 작품 시스틴 채플이라는 대형 설치 작품이 있는데 그건 당시 베니스에서만 선보였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 런던에서 테이트 미술관 전시를 통해서 30년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보여지지 못하고 있던 것이 거의 뭐 기사회생하다시피 한국으로 왔죠. 그래서 울산시립미술관 소장품이 됐는데 그 세 기관에서 보여준 새 작품의 의미가 저한테는 백남준 탄생 90주년에는 가장 큰 생신 선물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것이 주는 우리의 또 문화적 자부심이 또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백남준의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기술과 문화, 그리고 생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이 백남준의 예술 철학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깨우침을 줄 것 같고요. 그래서 백남준 전용 전시관이 있는 이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늘 그 역사와 사연들 그리고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백남준 프랙탈 거북선의 미술사의 가장 중요한 특강 강의를 들은 이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글로 쓰여지고 말로 나누어지는 우리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또 현대미술이라고 할 것도 없이 미술사, 미술, 문화, 문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좀 울컥하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서 오늘 그 긴 정말 이 바쁘신 중에도 그 취재의 정확도, 그다음에 어떤 치밀함, 열정 이런 것들을 오늘 저희가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긴 시간, 이제 거의 1시간 동안 이 프랙탈 거북선의 역사, 우여곡절, 다시 탄생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생, 탄생에서 재생, 원래 제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다시 리사이클링에서 리바이벌이 되고 르네상스가 돼가는 이런 아주 멋진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2년 현대미술광장 특집 백남준 프랙탈 거북선 서울경제신문 도상인 차장님 편을 마치려고 합니다. 도상인 차장님, 오늘 같이 보셨을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백남준 프랙탈 거북선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대전시립미술관에 대한 또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관장님 너무 진행 잘해주셔서 저 지금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무 글이 좋아서. 진짜 네, 역시 통섭적 네. 학자이시라서 아니, 너무 다릅니다. 좋았어. 글이 좋으니까 진짜 역사입니다. 역사.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만간 대전 찾아뵙고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장님. 그 글은 저희가 도록을 처음으로 펴냈는데요. 거기도 실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네, 잘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범? 엄마야. 아, 그래. 오빠는?